이보아 파트너님께서 EU 규제 대응 원포인트라는 테마로 사례에 기초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럼 파트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일에서 서스테너빌리티 컨설팅 하고 있는 이보하 파트너입니다. 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으셨고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유럽으로 한번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흐름이 트럼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ESG 관련된 규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이나 두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그런 거시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 이번 세 번째 세션과 네 번째 세션은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 조금 더 아셔야 하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유럽의 배터리 레귤레이션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G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점은 굉장히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일종의 차별화된 경영 활동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ESG라는 단어를 듣게 되시긴 시점 한 2021년, 22년 투자자들의 관심이 ESG로 몰리게 된 그런 시점부터 규제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의 유럽향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 수출의 필수 조건으로 ESG가 활용되는 결국 ESG가 새로운 수출 장벽의 하나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배터리가 사실 유럽의 핵심 규제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유럽이 배터리를 핵심적인 규제 산업군으로 보고 가장 먼저 많은 규제, EU 배터리 규제 같은 것들을 내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짚어본 다음에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그 why를 이해하고 배터리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EU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그린딜 전략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유럽의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린딜이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한다거나 여러 가지 전환을 실현하면서 유럽의 성장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산업군에 그 대표적으로 당연히 배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이라던가 전기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 유럽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산업군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배터리의 사용의 핵심 광물의 수입 의존도는 사실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핵심 원자재의 60%에서 100%에 가까이가 다 외부의 수입에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EU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으로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이 전략 달성의 직접적인 장애물이 이 굉장히 수입에 의존되어 있는 이 심화된 수입 의존도 거기에서 나오는 공급망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칭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레귤레이션은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금 ESG의 레귤레이션 자체가 뭔가 통상적인 관점에서 ESG를 수출의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유럽으로 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요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만 EU 거래 기준으로 정착된 이런 ESG를 최소한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세션을 좀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공급망으로 많이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면 그 공급망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탈중국을 고려하고 이러한 공급망의 구조 개편으로 과연 이러한 부분을 해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유럽이 또 하나 이 그린딜의 하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순환경제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에 대한 부분도 기업이 당연히 신경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밸류 차원에서의 재사용이나 재활용 중심 이런 부분의 규제도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U 그린딜의 그 후속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우리 K배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되는 그런 규제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EU 핵심 원자재법과 EU 배터리법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터리 그 규정이 나오기 전에 2006년에 이미 배터리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은 상당히 오래전이었는데요. 2020년을 거쳐서 24년에 거쳐서 그린딜 산업 계획이 나오고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장 산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EU 영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의 이 영내 생산을 굉장히 높이겠다. 이 원자재, 이 영내에서의 이 원자재의 공급을 의존도를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그 배경하에 여러 가지 입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이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 나오는 이 후속적인 그런 법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유럽은 이 그린딜의 여러 가지 후속 정책으로 인해서 EU 영내 생산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그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영내의 그러한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지능법적인 탄소중립 산업법도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그런 산업, 배터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요 전략 산업들의 필수 원자재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 원자재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배터리에 특화한 그런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 거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관점의 레귤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U의 법안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규제와 지침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렉티브라고 끝나는 그러한 것들이 EU 법안들이 지침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디렉티브는 한번 합의가 되면 2년, 18개월에서 2년 안에 그 자국법에서 각 국가의 EU의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전환을 해서 법제화를 했을 때 그러한 의무들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귤레이션으로 부여되고 있는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귤레이션이 통과가 됐을 때 모든 회원국에서 채택된 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안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배터리 법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지침이 2006년에 만들어졌던 지침이 최근에 와서 레귤레이션으로 승격됐다는 거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효되고 이 시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 주요하게 변동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이 구속력이라던가 적용에 대한 범위가 넓어진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침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라던가 배터리를 수거하고 재활용, 그러니까 폐기물 관점의 중심에 그러한 내용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배터리 규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 경제에 대한 그런 정책 성향을 가지고 규정화가 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생애중의 관점에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과 수거와 끝까지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까지를 모두 포함한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규정으로 변동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요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한다거나 그 안에 재활용에 대한 함량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커져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레귤레이션에 녹아져 있고요. 성능이나 내구성 기준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기존 지침에 대비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지침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제한적인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었다면 배터리 규정에서는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도입해서 이 제품 배터리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라벨링에 녹아져서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급망 관점에서도 공급망이나 폐배터리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 규제적인 부분이 기존 지침 대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에 대한 그런 실사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배터리 규정 안에 녹아져 있고요. 수거에 대한 의무화라던가 이 원료를 회수를 얼마만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목표까지 부여를 하는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배터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일부 유해물질을 조금 제한을 했다면 규정에서는 납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좀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왼쪽에 진행 경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레귤레이션은 이미 발효되고 시행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정책, EU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레귤레이션으로 강화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나온 흐름이 이제 옴니버스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의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유럽의 기업들에게 보다 더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담들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발효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ESG에 대한 공시의 의무화라던가 CSDDD,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급망실사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성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그런 CSDDD 이런 디렉티브들, CSRD도 디렉티브고 CSDD도 디렉티브의 성향인데요. 각국에서 법제화가 아직 완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그런 패키지를 옴니버스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지난달 5월에 나온 이 옴니버스 패키지에서 기존의 공시 의무화인 CSRD라던가 공급망 실사 CSDDD 외에도 EUBR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EU 배터리 레귤레이션 안에 사실 그 요건 중에 하나로 지속 그 공급망에 대한 실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연기를 하는 부분이 제한되는 내용들이 그 옴니버스 패키지 4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컨텐츠에 대한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로 협의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EU 배터리 규정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요건 중에 공급망 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 시기가 한 2년 정도로 유예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공급망 실사 외에도 탄소 발자국이라던가 배터리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 외에 지속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타임라인은 이제 변동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알아야 할 그런 법제 규제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ESG의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본격화되어 있고 이거는 더 이상 ESG를 잘 챙긴다는 게 차별화돼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능 정책의 하나인 탄소중립 산업법을 통해서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핵심 원자재법이나 EU 배터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만 그런 수출 부분에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트렌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옴니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옴니버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제안이었는데요. ESG의 공시 를 의무화시키려고 했던 그 CSRD에 대한 부분, 공급망에 대한 듀딜리전스 CSDDD, 그리고 기업들의 친환경 매출액과 카펙스와 오펙스를 공시해야 되는 EU 텍소노미 레귤레이션 이 세 가지를 모두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키지가 제안이 됐고요. EUBR과 연결되는 측면이 이제 CSDDD가 굉장히 크게 유사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옴니버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SDDD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기가 조금 뒤로 2년 정도 유예된 거는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CSDDD의 변경사항의 내용을 한번 조금 들여다보면 공급망 기업의 대상 실사 범위를
굉장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최초에 나왔을 때는 이 공급망의 범위가 사실 N차까지 돌아가면 굉장히 공급망의 범위가 굉장히 브로드한데 옴니버스에서 제안하는 딱 그 내용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공급망에 한정해서 실사를 수행한다라고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공급망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실사를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계약 관계가 있는 공급망에 한해서 실사를 하는 부분으로 그 제안이 변경이 됐고요. 또 이제 기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듀 딜리전스를 수행을 합니다. 뭐 여기 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담당자분들은 하고 계시겠지만 셀프 어세스먼트라던가 여러 가지 SAQ라던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뭐 문서의 형태라던가 자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실사를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직접 실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그런 실사들이 이행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실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개선하는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이 회사가 시행하는 이 실사의 여러 가지 그런 체계들이 얼마나 유효한가라는 그 실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기존 CSDDD에서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최초에 제안을 했던 거를 그 간격을 5년 주기로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현실을 고려한 그러한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한 그런 제안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CSDDD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고해에 많은 세미나에서 CSDDD를 다뤘고 기업들이 이 공급망 실사법이 이제 진행이 되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야라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결국은 페널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크게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최초 안에서 이 페널티의 기준이 연결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월드와이드 순 매출액의 5%의 상한의 벌금을 처음에 디렉티브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연결 기준의 총 매출액의 5%의 페널티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페널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페널티를 바라보고 CSDDD에 대한 준비를 발빠르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각국의 법제화를 통해서 유연하게 각국이 재량껏 이 민사라던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마련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옴니버스가 규제 준수의 부담을 기업들에게 부담을 완화해주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후전환 계획과 관련된 그런 조항에서도 원래는 이제 탄소 중립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환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부분을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되는 그런 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의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하고 뭔가 이행 조치 액션을 플랜을 수립하면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뒤에 EU 배터리 규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배터리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그중에 중간에 보이시는 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부분이 이 옴니버스랑 연결돼서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 한 2년 정도 유예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타임라인이 그때 최초로 레귤레이션에 있는 그 형태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제 경제 운영자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또 중간에 수출하거나 유통하거나 수입하거나 이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그런 업체를 경제 운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책임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제조한다거나 아니면 유통시킨다거나 수입하는 그러한 그들을 이제 생산자로 규정을 하고 생산자가 조금 더 사용 후에 폐기의 회수라던가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더 확장시키게 하는 책임자, 확대된 생산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자 책임은 생산자 책임 기구의 위임을 통해서 이러한 사용 후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위임하는 그러한 형태가 가능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항들을 좀 살펴보면 그 기존의 배터리 지침 대비해서 지속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높이는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해 물질인 납을 포함한 그런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제 그러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탄소 발자국을 산정하고
신고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활용 원료에 대한 사용률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얼마만큼 그 물질별로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2030년 이후까지 가면 최소 사용돼야 되는 그러한 사용률을 규정해서 그 이상을 써야 하는 그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에 대한 소재를 고려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는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LCA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망에 대한 원료에 대한 출처라던가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급망 실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CSDDD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해서 ESG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마련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결과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배터리 여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제품별로 여러 가지 배터리에서 전 생애 주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디지털에서 많은 정보를 공개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별로 이 시스템화되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많은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나 ERP 시스템과 연결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그 데이터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필요하고요. 전체 생산자 책임의 그러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수에 대한 네트워크라던가 회수에 대한 실적 관리, 재활용률에 대한 모니터링, 협력을 통한 회수율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까지 전체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배터리 레귤레이션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건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레귤레이션들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중에 지난 규정이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거를 이제 3가지 정도를 뽑자면 탄소 발자국은 어떻게 선언하나요? 이런 관점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러한 탄소 발자국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이 규정상에서 이제 테이블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른 성능 등급을 라벨링해서 해당되는 그 배터리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처음에는 이제 보고를 하고 선언을 하고 얼마만큼의 탄소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스레스홀드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발현이 됩니다. 전체 배터리 수명 기간 중에 총 유효한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 산정 범위가 전체 수명 기간 중에 생산이 아니라 이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사용 단계에서의 그런 에너지 사용량은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규정상에서 그 부분은 예외를 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은 제조 과정,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LCA에 기반해서 그 데이터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기업의 고유 1차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맨데토리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관리 확보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실제 실사를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연결선상에서 결국 주요 협력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급망 실사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역량을 내재화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 제공에 대한 요청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행 시기가 그 지난 5월에 나온 옴니버스 패키지에 연결해서 한 2년 정도 이 실사는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 면제 대상이 중소기업 연매출 4천만 유로 이하인 그런 기업들은 이 실사가 면제가 됐었는데 같이 동등하게 이제 그 대상 범위도 발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하인 그러한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제되는 부분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요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DB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드는 디지털 패스포드의 그 연결성이 있는 그러한 그 규제입니다. 사실 유럽은 전체 순환 경제를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유럽 내에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패스포드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섬유, 철강 여러 가지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QR을 찍으면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게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가장 시작점으로 이제 배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BP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EU 배터리 규정에서 그 규제하고 있는 배터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DBP를 시행해야 되는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 EV 배터리나 산업용 배터리, 그리고 이제 LMT 배터리가 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유예가 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6년 한 1년 반 정도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DBP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케이스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P가 작동되는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배터리 DBP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는 결국 채굴 단계에서부터 재련하고 제조하고 완성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재활용되는 전체 밸류 차원에서 나오는 배터리의 정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사양 같은 경우에는 한번 최초에 이제 생산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기록이 바뀌지 않는 그런 고정 정보일 것이고요. 생산 사용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활용이 되고 다시 유통되고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에서의 갱신되는 정보들은 굉장히 이제 동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서로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서 이 패스포트라는 QR코드를 통해서 유효한 각 주체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그 해당되는 접근 권한에 따라서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DBP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단일 기업이 이러한 부분의 전체 영합을 통합 구축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스케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학연의 컨소시엄의 형태로 현재 파일럿 그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DBP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DBP에 포함되어야 될 지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그 플랫폼 단에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플랫폼에 대한 그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보증의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BA, 저희 이제 배터리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하고 표준화를 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DBP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표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급망으로부터 빠르게 정보를 데이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칸테나엑스나 볼보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큘러라는 업체랑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안에서 정보를 어떻게 신뢰성과 보증을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BA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 표준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이고요. 지금 상당 부분 많은 파일럿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체가 중심이 돼서 칸테나 X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의 전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이제 칸테나 X를 중심으로 이 DBP의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져 있는 것 같고요.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잘 됐을 경우에 결국 이게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DB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시장을 이야기했을 때 CATL이 이제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 CATL이 이 GBA 파일럿에서 가장 선진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의 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 배터리 여건에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배터리 제조사라던가 제조국에 대한 정보, 배터리에 대한 스펙 정보, 이 원재료에 대한 경로의 정보라던가 검증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원재료 원산지 이력을 어떤 원재료를 어떻게 추적을 해서 재활용의 원료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다 DBP에서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너엑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동차 산업 공급망 내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플랫폼 중심의 그러한 솔루션 중심의 구현들을 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OE 업체들이나 그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배터리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고 어디까지 내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이 프로젝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급망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인증할 것인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의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볼 때 이 DBP가 굉장히 쉽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다르고요.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확대하고 우리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이 DBP에 대한 준비를 이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 DBP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조금 고민을 시작하고 계시는, 올해부터 많이 그런 질문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서 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수밖에 없고, 영업 비밀이나 민감 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의 구현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트래킹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유럽의 시장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DBP 배터리 레귤레이션의 핵심 그 항목인 DBP의 현재 케이스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시는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경제 측면에서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제품의 밸류체인 차원에서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고 설계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순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지를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더 고민을 할 때 이 레귤레이션을 떠나서 이 시장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